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어수선하고 나라 전국 정치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나 큰 빅 이슈들이 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 전 경제평론가와 함께 시장 현재 이런 정치적 리스크도 분석을 해보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 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평론가님 저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저도 저도 지금 비몽사몽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실시간 모니터링 아마 하셨을 텐데, 자 일단은 너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지만 한 150분, 2시간 반 정도밖에 유지를 할 수 없었고 결국에 오늘 새벽에 해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굉장히 큰 난관들이 또 펼쳐질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또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또 변동성이 큰 것 같진 않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어제 여기에 환시장 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쵸, 예. 이거 오늘 큰일 나겠다. 주시장 이거 네. 폐장하지 않으면은. 근데 다행히 이제 사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일단락이 되고 있는 건데. 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사실 변동성을 갖다가 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오히려 우리가 위기가는 기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번 사태가 질서 있는 정리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인데 네. 다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긴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이걸 갖다 극복을 하고서 다시 재상생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도 될 수가 있을 거다. 다만 이게 질서 있는 정리가 되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성이라든지 어떤 불확실성을 갖다가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 시장 자체는 지금 정부에서는 증시안정 펀드라든지 채권 펀드라든지 네네. 이걸 동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갖다가 막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질서 있는 정리 같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저희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트럼프도 컴백했지만 과거에 우리가 또 탄핵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때는 어쨌든 질서 있는 절차로 진행이 되면서 네네네네. 정권이 바뀌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오히려 제 기억에는 시장이 오히려 좀 반등했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 되는 원인 중엔 여러 가지 이제 주식시장 아니면 네. 기업들의 어떤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그렇죠. 네. 사실 어느 나라 외국인이라고 한다면은 지정학적 어떤 갈등이라든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국가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 이런 것들이 사실 또 더해진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게 제가 주식시장을 갖다가 약세로 만든 하나의 굉장히 큰 요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질서 있는 정리 이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게 네. 되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그 자체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민주당에서 오늘 바로 탄핵안 발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뭔가 격화되거나 과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뭔가 절차가 진행되는 게 우리 시장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아시아 시장도 약보합권 수준 정도에서 중국이나 일본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어쨌든 큰 리스크가 한번 있었으니까요. 코스피는 1.8% 가까이, 코스닥이 2% 넘게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우리가 또 투자의 개념으로 조금 더 날을 세워볼까요? 자, 어쨌든 우리 시장이 그 전까지도 불과 그저께까지만 해도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하락세를 보였고 외국인 매도도 나왔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도 멈추지 않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또 갈등이 또 겹쳐졌었잖아요. 네네. 미국이 중국 쪽에 이 HBM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HBM도 중국에 수출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반도체, 삼성전자 물론 좀 쉬었지만 하이닉스나 반도체 관련 종목 일제히 좀 반등했단 말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번에 어떤 추가적인 조치들, 대중국의 추가적인 조치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것들에서 그렇게 크게 바뀐 거는 사실 없어요. 아, 그런가요? 과거 어떤 제재 조치들을 갖다가 현행화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반도체 같은 것도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쵸. 당시에는 뭐 HBM이라는 게 극히 미미했는데 지금의 HBM의 어떤 중요성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현재 시점에 맞게끔 현행화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맨 처음에는 HBM을 갖다가 중국으로 팔 수가 없으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어떤 타격이죠. 타격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했지만은 곰곰이 따져보니까 사실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향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문제는 이제 삼성이 조금씩 판다고 하는데 뭐 로이터 같은 데서는 삼성의 그 HBM 판매 물량이 한 30% 정도가 중국으로 들어간다라고 30%요?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사실은 확인이 안 된 거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패키징 된 건. 로직 칩하고 HBM이 같이 묶여서 패키징 된 거는 제한이 없어요. 수출 제한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오. 없겠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쪽에서 약간의 어떤 통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장비들 같은 경우에 몇몇 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거라는 어떤 전망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봐서 사실 중국이라는 시장이 큰 시장이잖아요. 네네. SK 그쵸. 하이닉스가 언제까지 뭐 엔비디아만 납품하는 법도 사실 없는 그쵸, 건데 중국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그 시장은 당분간은 지금 미국의 어떤 제재가 계속되는 한은 중국 시장에 접근조차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어려움들은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거고 중국 시장에 우리가 HBM을 갖다 직접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인식들 때문에 아마 반도체주들 뭐 삼성은 약간의 어떤 조정을 받았지만 다른 어제- 반도체들은 좀 어제 상승하는 좋았죠. 흐름을 갖다가 보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자, 어쨌든 이런 제재가 있을 거다라고 지난주에 한번 또 살짝 예고 사인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많이 조정받았던 것도 뭐 선반영됐다. 뭐 그런 것들도 저희가 네, 그렇겠죠. 체크를 예, 할 예. 수 있었고 월요일은 좀 쉬었는데 어쨌든 화요일에 어제 반도체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는 또 그래도 보합권이에요. 네네. 힘이 좋아요. 예. 삼성전자는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탑2 아니겠습니까? 투톱이 이 규제에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는 진짜 거의 중국 비중이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얘기를 분석해 볼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엔비디아 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네. 중국이 진짜 하나도 안 파나요? 중국 비중 자체가 아니 중국에 뭐 직접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도 벅찬데. 그렇죠, 그렇죠. 아, 물량 예, 거기도 주는 것도 물량 딸리는데. 주는 것도 딸리는데 그 대신 뭐 중국이 뭐 SK 하이닉스의 HBM을 갖다 탐을 안 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뭐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시도를 했겠지만 네. 적어도 공식적인 루트로 중국에 들어가는 물량은 없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 제가 로이터 발 기사를 이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로이터에서는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네. 이게 선당 공정은 아니고 뭐 2세대, 3세대 정도가 되겠죠. 그런 쪽들이 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삼성 쪽에서는 그걸 갖다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그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궁극적으로 따져놓고 보게 되면은 실질적인 이번 조치의 어떤 타격은 삼성전자한테 따라서 더 간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물론 있겠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상하게도 패키징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뭐 거기에 그 로직칩이 꽂혀가지고 가령 뭐 호퍼 20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은 이번 어떤 규제 조치로 봐서도 우리나라를 갖다가 뭐 생각하기보다는 오로지 자국의 이익, 자국 기업들의 이익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SK하이닉스가 중국 쪽에 직접 판매하는 건 없지만 결국에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엔비디아 쪽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막히게 되면은 어쨌든 요거에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보세요? 그 지금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른 빅테크들 같은 호퍼 100이라든지 호퍼 200을 파는데 네. 중국 모델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H20이라고. 이게 호퍼 100의 한 5분의 1 정도의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 건데
그건 수출 갖다가 막지를 않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GPU 칩이잖아요. 거기에 로직 칩하고 그다음에 이 HBM 같이 섞어서 네. 그 GPU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사양일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막고 있는데 제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중국 사양에 맞게끔 따로 개조를 해서 엔비디아가 팔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뭐 엔비디아도 그 중국의 어떤 매출 비중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21년도만 해도 25% 정도였는데 네. 올해는 한 10%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매출 비중이 낮아졌다고 그래서 매출액 자체가 줄었다라고 얘기는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올해만 하더라도 H20을 갖다가 거의 100만 개 이상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뭐 한 12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 엔비디아의 그 중국향 매출 자체가 네. 그 비중 자체는 줄고 있지만은 매출액 자체는 그렇게 줄지 않고 있다. 크게 영향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 반도체 얘기하는 중에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통위, 비상금통위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지금 유동성 공급을 강력하게 하겠다. 환율 안정 조치도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들, 코멘트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례 RP를 매입하면서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러면서 필요하면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든지 통한증권 환매 충분한 규모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쨌든 시장이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면서 리스크에 좀 방어해주는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금통위, 긴급 금통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 환율 안정 조치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 구두 개입이 나왔기 때문에 환율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청자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1,415원대에서 원달러 환율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면,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쨌든 HBM을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중국 쪽에다가 팔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그럼 걱정이 되는 것이 중국이 어쨌든 지금 정부 자금을 막 투입하면서 지원금을 줘가면서 이런 칩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메모리를 막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네네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HBM은 어느 정도 약간의 격차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아예 자체 제작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중국 업체들이. 네네네. 이게 또 수준이 올라오면서 우리 업체들을 따라올까 봐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일부에서는 이런 어떤 대중국 수출 어떤 규제 조치들이 네. 중국을 더 자극을 해서 그러니까요. 뭐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조치가 있든 없든 중국은 여기에 박차를 가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일단 그 메모리 쪽에서 특히 창신 메모리 쪽에서의 우리 그 메모리 네. 따라오는 속도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로서는 좀 생각보다 좀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험해요. 이미 뭐 DDR4 17나노급이죠. 네. 뭐 이쪽 같은 경우는 LPDDR4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이 DDR4 같은 경우에는 마진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중국 보조금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거칠게 따라오고 있다라고 그쵸. 얘기할 수가 있는데 DDR5부터는 사실 뭐 10나노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EUV 장비라든지 DUV, 심자위선 노광 장비라든지 최소한 그게 필요한 건데 그게 지금 미국의 그 수출 통제로 ASML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도 자체가 좀 느려질 수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YMTC라고 그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벌써 200몇 단을 갖다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대충 격차가 1년에서 1년 뭐 2년 정도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SMIC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중국의 네. TSMC랑 뭐 비견되는. 근데 여기도 뭐 중국의 빅테크들이 워낙 이쪽을 갖다 중국 정부에서 강제로 사야 되는 거니까 그 화웨이라든지 마이두라든지 뭐 텐센트 이런 빅테크들은 SMIC 걸 갖다가 그렇죠.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 뭐 TSMC는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 저 멀리 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점유율이 세계 점유율이 한 11% 정도 되는데 SMIC가 벌써 한 5% 정도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격차는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최소한 뭐 한 4년 정도 TSMC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제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팔라지는 거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미국의 그 칩스법에 의해서 대중국 견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런 쪽으로 따라오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었을 거다. 그게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굉장한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메모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격차를 어느 정도 벌일 수 있는
그나마 좀 시간을 벌었다라고 시간을 얘기할 수 있다. 벌려주는 게 칩스법이다.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냉정한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여러 가지 제약들이 걸리니까. 네.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만약에 칩스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더 빨리 그다음에 따라왔겠죠. 각종 노광 네. 장비들이 중국으로 뭐 다 전부 다 들어가고. 반입이 되고 또 우리나라 장비들도 막 들어가고 또 인력들도 막 빼가고 이런 형들이 가열 쳐다도 보게 되면은 거기다 뭐 중국의 엄청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있는 거니까 글쎄요 지금보다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 뭐 차치하고 나서라도 우리 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하니까 중국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아직 취임을 하기도 전인데 일단은 뭐 히토리 이야기 많이 나왔었고 네네네.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민간군수 이중용품도 품목에 대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걸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뭐 갈륨이나 예, 예. 게르마늄 네네. 이런 걸로 일단은 시동을 건 것 같은데 네네. 자, 이거 미중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고 네. 미국이 자꾸 때리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네. 미국의 그 싱크탱크들의 어떤 뭐 리포트를 갖다가 읽어보면은 중국의 대응책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갖다 싱크탱크들은 전부 다 예측을 전부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중국의 가장 강한 무기가 뭘까? 결국은 광물. 그것도 이제 뭐 희토류라든지 희소광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구 자석.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는 중국의 광물이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다. 네. 이게 중국의 광물 자체가 없으면은 이번에 이제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배터리, 전기차, 드론, 반도체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다 들어가죠. 현대의 어떤 첨단 산업 이쪽에는 사실 이게 전부 다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휘토류라든지 이런 쪽은 뭐 4분의 3 이상을 갖다가 생산을 갖다가 중국이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의 90% 이상을 갖다가 사실은 정제 과정 그다음에 재련 과정 뭐 이런 거는 거의 90%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의회에 그 보고한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핵심 광물의 그 서플라이 체인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완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부전 자원이 다 있습니다. 휘토류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네네.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발을 갖다가 서두르고 있는데 사실 이 공급망을 갖다가 완성하기까지는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겠죠. 따라서 그동안에 그 중국은 그걸 무기로 사실은 그걸 레버리지로 해서 미국과의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서구와의 어떤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다. 이번에는 뭐 갈륨 게르마늄에 그쳤지만 이게 점점 더 나아가게 되면 영구 자석을 만드는 뭐 가령 뭐 휘토류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더 그 압박을 갖다가 더 심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이렇게 봐야 될 카드들도 것 계속 같아요. 꺼내겠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중국 쪽도 가만히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아쉬운 게 우리가 뭐 정부나 정치가 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인 이런 컨트롤도 함께 좀 가해졌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를 또 볼 수밖에 없는데 어제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급등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중국 쪽에 수출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 안 볼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의 중국 물량도 있고 수급도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어디 샀는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안 사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참 고민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 외국인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결국은 HBM을 팔아야지 이익이 보장이 되는 그쵸, 건데 예. 사실 뭐 내년에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예상되니까 사실 레거시라든지 컨벤셔널 그 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둔화는 충분히 점칠 수 있는 건데 HBM 시장은 안 그러거든요. 네네. 그 내년에 그 SK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은 올해 그 HBM으로 거둔 게 16조 원 정도 되는데 네네. 내년에는 그 28조에서 30조로 더 늘렸더라고요. 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만큼 HBM 시장은 커나간다. 그것도 선단의 HBM 시장은 커나간다. 근데 과연 삼성이 그 기술력을 지금 갖고 있느냐, 그 격차를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삼성이 살아나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선단 HBM 시장에서의 어떤 기술 격차 이걸 갖다가 하루빨리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고 그걸 극복했다는 신호를 갖다가 시장에 줘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제가
그 저도 이제 어떤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이게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어요. 뭐죠? 삼성 파운드리의 가장 큰 문제는 TSMC와의 어떤 기술 격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삼성 파운드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뢰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애플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주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안 주겠죠? 안 주겠죠. 퀄컴이 네. 줄까요? 본인들의 삼성 계열사에서도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서 안 만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삼성 파운드리를 갖다가 뭐 그분의 의견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분사를 시켜서 여기에 삼성전자만 지분을 갖는 게 아니라 해외 빅테크들도 참여를 시키자. 왜 해외 빅테크들 지금 TSMC에 불만이 많거든. 그렇죠. TSMC에 가는데 TSMC가 슈퍼 의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가격이 수밖에 바뀌니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도 우리 삼성전자한테 HBM4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빅테크들 참여시켜서 사실은 그러게요. 글로벌하게 좀 네. 파운드리를 좀 분사시키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가령 뭐 일본의 라피더스처럼 그런 것들도 충분히 지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게요. 이게 뭐 그 파운드리 부분에 1등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은 용언한 상태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몇 가지 해결책들이 있겠죠. 또 네. 삼성전자 내부의 전략통들은 훨씬 우리보다 능력도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상식을 퍼건한 어떤 파괴적인 발상을 지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예. 그러게요. 이 파운드리를 분사하는 방안도 진짜 진지하게 한번 삼성이 고민해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일단은 수장을 교체하기는 파운드리 수장을 교체하긴 했는데 앞으로의 추후의 상황도 보겠고요. 자, 이 뭐 삼성전자만 고난을 겪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인텔이 CEO 팻 겔싱어가 갑자기 또 사임을 하게 되고 뭔가 책임을 물었으니까 사임을 했겠죠. 뭐 요즘 너무나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이야기 많으니까 이러면서 뭐 반대급부로 뭐 당연히 뭐 AMD나 이런 업체들은 상승을 했고 주가가 또 TSMC 말씀해 주셨죠. TSMC도 올라가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반도체에서 굉장히 합종연의 뭔가 이런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인텔 이런 회사들이 어떤 극복 방안이 있어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텔도 역시 파운드리를 갖다가 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실패한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어요. 그걸 시장에서는 뭐 의구심을 갖겠죠. 인텔의 네. 파운드리를 만들면은 그 파운드리에 그 똑같아요. 삼성의 신뢰 문제랑 여기에 물건을 주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네. 그 파운드리랑 사실은 팹리스를 갖다가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운드리 자체를 갖다가 TSMC가 완전 독립된 어떤 법인으로 만드는 게 그게 타 팹리스의 어떤 신뢰성을 갖다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게 뭐 파운드리를 당장 뭐 장비 들여놓고 뭐 파운드리 뭐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선단 공장에 훨씬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왜 TSMC에 물량이 집중되는 걸 갖다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이렇게 뭐 반도체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뭐 어쨌든 시장이 좀 안정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그 전에 좀 외부 내한이 계속 많았는데 지혜로운 좀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운드리에서도 HBM에서도 좀 좋은 소식을 저희가 기대하는 차원에서 윤석 전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론가님 오늘 또 가서 좀 쉬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